하루 1분 책 여행 가는 길.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 지식하우스. 1931년생인 박완서 작가는 이 땅의 비참한 역사를 줄줄이 몸소 겪은 분으로 20살이었던 1950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1992년에 첫 출간됐고 작가가 애정했던 것으로 알려진 자전적 연작소설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의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 현재 황해북도에 위치한 개풍군 박적골에서 자라던 때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서울에 머물던 시점까지이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두 번째 책,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로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산천에 대한 묘사와 1940년대 일제치하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상, 살림살이 모습 등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한 시대에 대한 증언이자 사료집의 역할까지 하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지 박완서 작가의 글을 보면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길게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문장이 이어집니다. 시골 애들은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불쌍하게 여기는 건 서울 내기들의 자유이지만 내가 심심하다는 의식이 싹트고 거기 거의 짓눌리다시피 한 것은 서울로 오고 나서였다. 서울 아이들의 장난감보다 자연의 경이가 훨씬 더 유익한 놀이객감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호들갑일 뿐 그 또한 정말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의 일부였다. 자연이 한시도 정지해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니까 우리도 심심할 겨를이 없었다. 농사꾼이 곡식이나 푸성귀를 씨 뿌리고 싹트고 줄기 뻗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동안 제 아무리 부지런히 수고해봤자 결코 그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돼가는 부산함을 앞지르지 못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삼시밥 외의 군것질거리와 소일거리를 스스로 산과 들에서 구했다. 삘기, 찔레순, 산딸기, 칡뿌리, 매뿌리, 싱아, 밤, 도토리가 지천이었고 궁금한 입맛뿐 아니라 어른을 기쁘게 하는 일거리도 많았다. 산나물이나 버섯이 그러했다. 특히 항아리버섯이나 쌀이버섯은 어찌나 빨리 돋아나는지 우리가 돌아서면 땅 밑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쏙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 뒷간 모퉁이에서 뒷동산으로 난 길엔 달개비가 쫙 깔려 있었다. 청아한 아침 이슬을 머금은 남빛 달개비꽃을 무참히 짓밟노라면 발은 저절로 씻겨지고 상쾌한 환희가 수액처럼 땅에서 몸으로 옮아오게 돼 있다. 충동적인 기쁨에 겨워 달개비 잎으로 피리를 만들면 여리고도 떨리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동산으로 진입하기 전 등성이의 풀숲은 아이들 머리통이 겨우 남실될 만큼 극성스럽게 자랐다. 그런 풀숲에서 벗어놓은 뱀의 허물을 발견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보잘것없는 허물도 있었지만 혹시 산속에 신선이 내려왔다가 뒤가 마려워 끌러놓은 허리띠가 아닐까 싶게 새하얀 바탕에 무늬가 섬세한 허물도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근처를 두릿두릿 인적을 찾을 적도 있었다. 실상 신선이 살 만큼 거하거나 수려한 산도 아니건만 그랬다. 아카시아 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서였다. 잘 먹는 아이는 송이째 들고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어갔다. 나도 누가 볼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척지근했다. 그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로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 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여고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시국은 이미 일제 말기였다. 정규 수업을 며칠 받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군수품 산업에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전에 2시간 수업을 받고 나면 교실이 곧장 공장으로 변했다. 군복에 단추를 다는 작업도 했지만 가장 오래 지속된 작업은 운모 작업이었다. 육각, 오각, 사각 등으로 각이 진 반투명의 운모 조각은 얇게 벗겨지길 잘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상자로 하나씩 운모를 받아다가 끝이 뾰족한 칼로 얇게 박리를 시키는 일이었다. 그걸 어디다 쓰는지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대포알을 만든다고 집집의 녹그릇까지 다 걷어갈 때였다. 궁핍이 극도에 달했고 혹독하게 추운 날 솔방울을 줍는 일에 동원되어 신촌 어딘가의 산을 헤매다가 언 밥을 덜덜 떨며 먹은 적도 있다. 솔방울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고 도처에 껍질까지 벗겨가 죽어버린 나무들을 보고 사람보다 더욱 헐벗고 피폐해진 국토를 느낄 수가 있었다. 개성에 미군이 들어온 건 38선을 잘못 그어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 느닷없이 미군이 철수하고 소련군이 주둔을 했다. 미군이 진주하기 전부터도 개성엔 미군이 들어올지 소련군이 들어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만큼 38선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면서 과연 어느 쪽이 들어오는 게 유리할까 흥미롭게 예상도 하고 논쟁도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지만 38선이란 추상적인 선이 현실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들어올 때와는 달리 미군은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소련군이 주둔을 하자 세상이 갑자기 흉흉해졌다. 다음 날 아침에는 포 소리가 미아리고개 너머에서 쏘는 것처럼 가까이 들렸다. 그러나 긴급 뉴스는 국군이 인민군을 거의 다 섬멸한 것처럼 말하면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를 당부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학교로 향했다. 미아리 고개로 뻗은 도남동 전찻길로 달구지에 가재도구를 실은 피난민이 꾸역꾸역 넘어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그들에게 시민들이 뭔가를 물어보려는 걸 순경이 말리는 광경도 눈에 띄었다. 학교에서는 강의 없이 여학생에게 귀가 조치가 취해졌고 남학생들은 따로 학도 호국단 명의로 북진 통일을 다짐하는 걸기대회를 여는 것 같았다. 귀갓길은 시시각각으로 촉박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 간단 없는 포소리에 행인들은 무작정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바뀐 세상의 눈치를 보려고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나갔다. 지대가 높아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혁명가들을 해방시키고 숯불을 사형시킨 형무소도 곧장 바라다 보였다. 천지에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다. 마치 차고 푸른 비수가 등골을 살짝 긋는 것처럼 소름이 쫙 끼쳤다. 그건 천지에 사람 없음에 대한 공포감이었고 세상에 나서 처음 느껴보는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다. 독립문까지 뻔히 보이는 한길에도 골목길에도 집집마다에도 아무도 없었다. 연기가 오르는 집이 어쩌면 한 집도 없단 말인가. 형무소에 인공기라도 꽂혀 있다면 오히려 덜 무서울 것 같았다. 이 큰 도시에 우리만 남아있다. 이 거대한 공허를 보는 것도 나 혼자뿐이고 앞으로 닥칠 미지의 사태를 보는 것도 우리뿐이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차라리 우리도 감쪽같이 소멸할 방법이 있다면 그러고 싶었다. 그때 문득 막다른 골목까지 쫓긴 도망자가 획 돌아서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왔다. 나만 보았다는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다. 우리만 여기 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약한 우연이 엎치고 덮쳤던가.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허뿐이랴. 벌레의 시간도 증언해야지. 그래야 난 벌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건 앞으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 예감이 공포를 몰아냈다. 조금밖에 없는 식량도 걱정이 안 됐다. 다닥다닥 붙은 빈집들이 식량으로 보였다. 집집마다 설마 밀가루 몇 줌, 보리쌀 한두 대박쯤 없을라고. 나는 벌써 빈집을 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도 겁나지 않았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낭독의 책여행이었습니다.